네, 말씀드린 대로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꼽은 뉴스가 뭘까요? 네. 뭘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 그러게 어쩜 그렇게 재주가 좋을까? 재밌어. 아니 근데 이 냉랭한 케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무한하게 하는. 맞아요. 예, 재밌습니다. 아니 이제 모두 알고 있는데 저한테 새삼 물어보셔가지고 뭘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또 거부권. 행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2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고 이 제2 요구안을 의결을 할 때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뭐 민생 토론회, 그러니까 이게 부처 업무 보고를 대신한 민생 토론회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민생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이 제2 요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 요구를 국회에다가 이제 한 상황인데 이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했거든요. 국무회의는 그 국무회의에서 제2 요구안을 의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그동안 정부는 어쨌든 이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국회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절차들에 따라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법 처리나 이런 것들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제 나름대로는 절차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제 설명을 여기다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는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는 거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특조위가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 이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일종의 이제 영장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어떤 헌법상의 이 권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특조위의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특조위의 11명 이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국회의장이 3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명분도 실익도 없는 법이다. 지금 자막이 잠깐 잘못 나갔죠? 예. 업은 없다는 비읍과 시읒입니다. 예. 요즘 자막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예. 그 명분도 실리도 업어가는 법이다. 그러면 명분도 실리도 함께 가져가는 법이다. 뭐 이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자막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신 거는 JTBC가 대통령이 시장 가가지고 몰랐어. 시장 가가지고 배추 그 배추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는 알아. 그럼 바로 그냥 고발돼요. 매출을 오르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배추 오르게 했다고 하는 자막을 잘못 넣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짜 뉴스로 지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바이든하고 날리면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면 뭐예요? 실제로는 그 말씀 잘하셔야 돼 여기서 배추예요? 아니 그거는 매출이겠죠. 매출이에요. 매출이겠죠. 매출이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몇 번씩 돌려보셨어요? 아니 좀 그렇지는 않았는데 설마 다른 사람이 그걸 틀릴까 해가지고 배추 올려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으면 이게 배추값 올려야 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고 매출 올려야 된다라고 했으면 뭐 상인들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덕담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과민 반응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민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아닌데 왜 이러냐. 그렇지. 입장을 내면 되지.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발. 요즘 아주 자칫 조금만 실수만 해도 다 고발당하는 세상이라 이게 언론자유 위축될 수 언론 내부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 자막 하나까지 그렇게 다 일일이 간섭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쪼잔하잖아요. 배추든 매출이든 간에. 네.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논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누군가가 얘기한 발언을 들려드릴게요. 누가 했는지 언제 나온 말인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특조위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조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진상조사 목적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띈 단체다. 언제 나온 얘기 같으세요? 세월호 참사 때 비슷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당시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한 발언이고요. 밑에 한 거는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말고도 뭐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특조위가 청문회 예산 1억 6천만 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 20회에서 신문에 나고 하면 분탕질 또 난다. 이런 제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당시에 막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세월호 특조위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 부여했던 권한과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 특조위 활동했는데 헌법에 위배되는 뭔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히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했잖아요.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는 특별법을 2015년 1월에 이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특조위 구성은 8월에 됐어요. 그 사이에 계속 조사 방해, 그러니까 특조위 구성 자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재판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학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지시로 메신저 바이버 있잖아요. 단체 대화방을 개설을 해요. 1월 25일 날. 법 시행이 들어가자마자. 참석자 14명이 모두 해수부 출신이었는데요. 세월호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조위 활동을 감시하면서 이를 상황 보고했어요. 이게 11월 특조위 관련 현황 대응 방안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계속 그게 있었고요. 해수부 출신 박승기 당시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바이버 대화방에서 해수부에서 칼을 잘 갈고 계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조위 예산을 줄이려고 해수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면택 당시 특조위 운영지원 담당관이 해수부 파견됐던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부, 행안부, 외교부가 하나가 되어 뭉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법 위반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분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그렇게 망쳐놓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근데 그 이유가 성실하게 이제까지 임해왔다. 수사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유가족들이랄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했어요. 유가족들도 그렇고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 정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절차에 제대로 응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을 품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정부는 예를 들면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게 됐다. 심지어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강호 서울청장도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소하기 싫은 거를 거의 억지로 기소하도록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는 수사팀은 처음에 이제 수사하던 수사팀은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사팀이 바뀌고 대검에서 이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가면서 기소 안 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이 되다가 그냥 기소 안 하면은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수사심의를 그러면은 소집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심의를 소집을 했는데 외부 의원들이 사실 여기서 검찰 측에서는 기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외부 의원들이 기소를 하자고 그래갖고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기소를 하기 싫었던 거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어떤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거든요. 국정조사한 거 한 번 있었거든요. 국정조사가 그때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 가지 비토라든가 뭐 이게 뭐 국정조사가 효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봤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어떤 이 문제는 그러면 우리 정권이 제대로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였느냐. 지금도 행안부 장관 그대로지 않습니까? 사퇴했습니까?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한 번도 책임진다라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 정권이. 근데 행안부 장관은 왜 안 가는 거야? 대통령이 워낙 이제 아끼는 분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거 거부권 행사할 만해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을 바보로 한다. 네, 경향신문 제목이 사실은 딱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끝내 거부권, 위로도 없이 돈 내밀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고요. 돈 내밀었다. 재난의 정쟁을 막는다면서 오히려 갈등, 분열, 불붙였다. 이게 이제 제목으로 쓴 문구예요. 국민을 근데 국민에게 능욕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돈을 그러니까 내밀어. 한동훈 법무부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법안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워딩이 이거예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참사로 인한 아픔을 정증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요. 세월호 진상 특조위는 특별검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네. 뺐어요. 논란이 있어서 뺐고요. 네. 영장주의 원칙이 지금 영장주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영장주의 원칙이 남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장이? 아니, 그렇기도 하고 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거 기소권이 검찰이 유일하게 헌법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소독점권 아니면 그러면 영장 청구권만 검찰이 아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압수수색 의뢰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해주십시오, 해주는 걸 요청합니다.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볼 때, 공수처가 볼 때, 이거 압수 대상이 안 돼요. 이러면 청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또 영장심사 또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되는 거며, 동행명령을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특조위 요구에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을 경우에만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 의문사 진상규명위, 진실화해위, 군 의문사위, 군 사망사고위원회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에요. 똑같이 했다. 네. 국민들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 이렇게 헌법에 위배되는 걸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 가방 받는 거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거는 왜 법적으로 뭐 수사를 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안 합니까? 그거는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고 몰카 공작도 일단 수사를 해야 뭐 몰카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받았잖아요. 네, 요 얘기 하나만 덧붙이면은 지금 아까 이제 돈으로 때우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국무회의 직후에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총리실 산하에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영사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배상을 추진하고 영구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외국 같으면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10년씩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이런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두툼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만들고 그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막 참고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고하거든요. 일본 보고서나 영국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특조위 구성이 지금 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유가족이 추천하는 그것도 이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편인가요? 그러니까 유가족도 상대편이고 국회의장도 상대편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이 볼 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냥 국회로 넘긴 다음에 재해결 국면에서 그냥 부결시키지 말고 재협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대통령실 발로도 나오는 관계자 발로 나오는 언론 코멘트가 뭐가 있냐면 이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독소조항입니까? 독소조항에 동의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언론 인용하는 거니까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여야가 해준다면 예.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도 그리고 국회의장도 적으로 돌리는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재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17명이었어요. 특조위원이. 대법원장, 대한변협, 추천 몫이 있었고요. 나머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요. 유가족들이 3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가족 추천하는 게 유당이 유가족이 야당 편향당 단체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잖아요. 유가족 추천목도 뺐어요.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편향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위원회를 국회의장 몫을 다 야당 편향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모든 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제가 볼 때는 방통이랑 방심위. 방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종의 보수적 사고 방식에 관한 문제인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넉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2014년 8월 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하니까요. 본청 앞에 줄치고 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발언했고요. 김태흠. 네. 예. 저희의 입장은 교통사고다. 이것도 사고에 비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지원해 주는 거 사고에 비해서 상당한 특례다. 교통사고인데 특례를 줬다. 네. 예.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한 겁니다. 주호영. 네. 예.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한치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오직 국민이 수백 명이 죽고 해도 정권 옹호, 정권 유지에만 모든 걸 관심을 쏟는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같은 비정하다 못해 오직 권력을 쥐는 것만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을 집권 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은 검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이번에 또 총선 출마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하고 뭐 민주당도 조금 하겠죠. 검사 출신들 꽤 있겠죠. 이렇게 세상을 이제 적과 악운으로 보는 전형적인 인식도 검사 출신들이 또 많이 또 그런 폐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사는 뭐 피의자와 자기 편, 검사 편 뭐 이렇게 볼까요? 악을 일수하는 역할을 자기가 한다. 저게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런 폐해가 좀 고쳐질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오히려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다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총선이 아무튼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숫자를 동아일보가 세어봤대요. 30일 기준으로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까지 종합해서 전수조사를 우리가 했다. 그랬더니 최소 45명이더라. 최소? 그렇죠. 그런데 여당 국민의힘에서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30일.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제3지대 등의 야권에서 현직 검사 포함해서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근데 이렇게 또 썼습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 공천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면은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까지 염두에 둬야 되나? 이게 좀 비례대표랄지 뭐 이런 거는 다 직능별로, 그리고 좀 소수자들도 좀 염두에 둬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선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데까지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비례대표, 지역 뭐 다 진출하고 지금 정부 여당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랄지 뭐 곳곳에 다 지금 있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검사들 뭐 몇천 명 됩니까? 2,000명 정도 되죠? 한국에. 되죠. 현직은 2,000명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에도 사실은 검사 출신들이 이제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국회라는 데가 입법부고 법을 만드는 데니까는 법 전문가들이 뭐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검사들도 있지만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간다. 근데 입법은 법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데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하는 거는 과거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역할이거든요.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법을 그분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는 역할들은. 네, 과거의 행위를 그래서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도 과거에도 예. 이게 좀 그렇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마치 무슨 댐이 터진 것처럼 다들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고 막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물꼬를 터준 게 윤석열 대통령인 거잖아요. 이 경로를 본 거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 정치권 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는 것이구나. 쉽네? 이제는 검사가, 네. 예를 들면 직업윤리, 그 직업윤리라는 거는 그냥 검사일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은, 그래도 그 뭐, 영혼이 검사. 자기들끼리의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의 뭐 낭만적인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 한번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그래도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는 없는 거구나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정치권으로 가겠다는 거로구나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보다도 질적으로 아주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된 뭐 검사의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검사 현직 검사인데 막 책을 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문자를 보내서 내가 지금 출마할 것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출마하겠다라는 현직 문자인데 검사가? 예. 예. 이걸 누구나 다 느끼게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대검에서 출마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이래 놓고서는 심지어 거의 출마 선언 직전까지 가서 책 뭐 나눠주고 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뭐 머리숱도 없는 분이 예. 그 머리를 쥐어 뜯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이 검사에 대해서 이거 해임 권고까지 지금 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출마 강행하는 거잖아요. 예. 질적으로도 아주 질적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이 다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정권이 갖고 갈 원죄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언젠가 뭐 5년, 임기 5년이니까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끝나고 나서 검찰이, 우리가 검찰 정치나 이런 거 우려하지만 검찰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검찰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냐. 검찰을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뭐 예언이 유행이더라고요. 뭐 누가 예언한 거 맞았다더라 뭐 이러면서 많이 또 주목을 받고 그러던데 저도 예언 하나 하자면 예. 나중에 검찰은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틀림없이 후회한다. 어떤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선 출마 네. 선언하고 이럴 때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들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그럴 때 반발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내부 비판 글을 올리길 기대했어요. 당신의 진전성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후배들을 위해서라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사랑한다면 그렇지. 제대로 쓴 검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는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사들은 고개 들 수 있을까요?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 선배 후배 뭐 형님 그렇죠. 동생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라고 검사 되는 거 영감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아직도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검찰 조직에 과연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은 검찰 내부의 일을 알겠습니까? 제가 예. 사법고시 패스한 것도 아니고 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주변에 없어요? 없죠. 네, 주변에 많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제 주변에는 대개는 이제 예. 아니, 왜 그래요, 또? 왜 작게를 하는 거야, 또? 전자오락 마니아 뭐 이런 예. 사람들만 있는데 컴퓨터 조립 전문가. 아니,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검찰 내부에도 예. 우려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근데 목소리를 내야지. 목소리를 이문정처럼. 내지 않는 것이고 제가 예.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예. 이 정권 초반에 물론 이제 그게 이게 이제는 그 기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이 어렵고 뭐 이래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여모 검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예.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검찰의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다 이것은. 그렇죠. 이 정권 초반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떠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진 검사이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그런 데 나와서 이렇게 떠나면서 하는 걸 보면은 내부에 분명히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그러나 그것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것이 어떤 검찰 내부의 개혁의 동력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 정권 내내 유지해 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큰일 난다 오히려. 근데 검사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검사들이나 기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검사는 뭐 기소장으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그러면 기소장이나 기사로 말하든지 공정하게. 예?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편파적으로 기소하고 편파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 남발하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잖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아 나는 이쪽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쪽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때 조금 더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이퀄라이저의 역할, 그리고 호민간의 역할, 진짜 국민을 보호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저렇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내부에서도 작동하는구나. 이래야 이른바 권력기관, 뭐 언론사를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검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예.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그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조직은 왜 이런 식으로, 직원들은 정말 훌륭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말 이상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위원 구성도 지금 이상해진 상황 아닙니까? 6대1 구도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네. 야권 추천 위원들이 그만두거나 뭐 다 잘라버렸지. 그렇죠. 네. 이전에 그만두신 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억지 이유를 들어서 해촉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진 상황에서 그것도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실 추천, 여당 추천 이런 분들만 남아있고 그런 분들만 추천을 한 상황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한 MBC 등의 방송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징계를 위한 심의를 방심위가 시작한다. 왜냐면은 그게 언제적 건데,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데. 지금 이제 재판 중이죠, 당연히. 예.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1심 판결이 이분들이 보기에는 뭐 다소 승리했다. 그렇죠.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이 재판을 걸은 건 재판에서 이제 이 원고 쪽은 외교부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방송사들의 소명을 들은 다음에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MBC하고 이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등의 9개 방송사의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의결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견 진술이라는 거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게 의견 진술을 그냥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절차 자체가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가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돼 있어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방심위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중징계를 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론분열 아니에요? 국론분열 아니에요? 국론분열? 네. 예. 아니 저 야당 지난 6개월 동안 야권 추천위원 6명 중에 5명을 네. 여러 갖가지 구실을 삼아가지고 다 해촉해버렸어요. 다시 추천을 하니까 임명을 안 해. 그럼 여당 추천위원만 계속 임명해. 얼마 전에도 2명 임명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6대1 구도를 만들어놨어. 예. 야당 의원이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나가지. 여당 예. 의원이 그냥 뚝딱뚝딱 자기들끼리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바이든 날리면 발언 우리 의견 진술 들을 거야. 법정 제재까지 갈 거야.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한 거거든요. 국론 분열 아니에요? 언론 분열인가? 이 정권은 예를 들면 윤석열 네.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네. 왜 취임사나 이런 데 통합 얘기가 없냐라고 했을 때 통합은 너무 당연한 거여서 안 썼습니다. 이랬잖아요. 국민 통합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요, 반지성주의하고 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하나 봐. 이거는 반지성주의가 근데
통신심의위원회 자체가 반지성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를 척결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네. 지금 반지성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조장하고 있는 늘 거죠. 지금. 뭔가와 싸우고 네. 늘 하여튼 우리와 다른 뭔가를 지목을 하고 그들만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식한 행위야. 그냥 반지성주의라고 고급스러운 단어 쓰지 맙시다. 그냥 근데 제가 무식한 행위야. 무식한 행위. 제가 못하는 발언을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잘하실까? 그냥 무식한 거야. 이건 너무 무식한 행위야. 아니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이죠. 그러니까 5명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위원장하고 네. 여당 추천위원 1명 해가지고 부위원장하고 2명 근데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무식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가기 전에 네. 한국일보라는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이 방심위 내부에서 이게 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어쨌든 뭐 짧게. 예, 신문 짧게 보고 하는 예. 얘기니까 예. 짧게 전해드리면 예. 첫째로 1심 판결 이를 그렇지. 근거로 지금 심의를 하는 건데 예.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그간 대법까지. 재판 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하고 확정 판결이 나야 심의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거 6대1이라는 기형적 구도에서 심의하는 것이 이례적인데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6대1인 상황에서 1에 해당하는 야권의원이 퇴장해버린 거거든요. 6대0 사실상 6대0 구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제가 이게 이제 부당하다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전에 좀 보도가 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유일임 위원장 체제에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해서 정치심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된 징계를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마치 그 활용 점정처럼 지금 이 바이든 날리면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여서 여러모로 심란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러면은 석박지 방통위원장이 하는 건가요? 석박지 방통위원장? 몰라요? 석박지 방통위원장? 우리 그분만 생각나면 검사 그분하고 출신. 석박지 같이 먹던 게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 석박지. 그 석박지 방통위원장하고 지금 그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하시고 예. 윤 대통령하고 술 많이 먹었다고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하고 예. 이렇게 2명이서 다 하는 거네. 석박지 방통위원장과 방통심의위원장 그 세 분이 만나서 술을 드시면 어느 정도 드실까요? 석박지 먹으면서 석탄주를 신발에다 부어서 한 100병 정도 드실라나? 예. 제가 뭐 감히 또 이제 주량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예.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 석박지가 표준어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 음식이 그 석박지가 맞냐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예. 네. 예. 하여간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행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뭐 공천 관련해서 채점도 한다는 겁니까? 네, 우리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예. 제목이 공천은 당이 하는 것 주도권진 한동훈 채점에도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채점에도 참여한다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당내 공천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평가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썼는데 이미 했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말론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심사에서는 당 기여도가 15점 반영되는데 그 평가자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2명이었다. A부터 D 4단계로 평가되는 당 기여도는 배점 간격이 크기 때문에 20점 반영되는 당무감사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그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는 모양이 돼버린 거잖아요. 평가자로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예. 하니까 친윤 핵심 인사들도 지금 몸을 바짝 낮췄다. 당 기여도는 근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 기여도를 왕 어떻게 비서관이라고 불리는 예. 집권 초기부터 예. 청와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지냈던 주진희 전 주진우? 네. 예. 제일 유명하죠. 예. 제일 측근이라고 불리죠. 예.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갑 출마 선언하면서 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네. 주진우가 네. 예, 법률비서관 왜 안 했을까? 왜안 지지율 낮아서 그러나? 부산 지역 정서를 네. 고려했을 것 같고 친윤 네. 프레임, 친윤 공천 프레임에 뭐 그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 그 네.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계속 눈치가 쓰이는 거 아닐까요? 한동훈의 눈치가. 한동훈 자꾸 눈치 보이는 거 아닐까? 아. 벌써 줄서기가 시작된 거죠. 예. 그러니까 원외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원내도 마찬가지지만 태용호, 윤희숙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위원장이 86 운동권 척결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서잖아요. 새로운 친윤의 등장이다. 친한의 등장이다. 그게 당 기여도인가?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열어놨군요. 예.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에 오랫동안 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활동한 그런 이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 기여도를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뭐 나름대로 내부에서 뭐 그 정량 평가 해가지고 뭐 갖다 준 자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키를 쥐고 A부터 D등급까지 점수를 매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한 행사했다는 건데, 예. 근데 저는 좀 의도가 예.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이렇게 쓰고 요거에 좀 뉘앙스, 이 기사의 어떤 뉘앙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주진우 전 비서관의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의 뉘앙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당이 주도하는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윤심 공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요 가르마를 타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치를 보면서 친한계 인사로 변모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싸우는 거냐? 그거는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하고 왼수지는 거냐 그러면?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주진우 전 비서관을 공천을 하고 싶겠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요 주진우라는 분에게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몇 등급 줬을까?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러운 거는 A등급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 공천에 대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의 의미가 윤심 공천을 자르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영남이나 이런 쉬운 지역구에 윤심 공천 일부를 반영을 해주지만 그걸 티를 안 내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요거를 좀 포장해주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걸까? 요거를 좀 간파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후자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보도에는 이게 있는데요. 특히 25곳 지역구 가운데 10곳이 국민의힘 현역하고 그다음에 용산 정부 출신 집안 싸움이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나온 보도도 있는데 대구가 12곳, 경북이 13곳인데요. 전체 지역구가. 그래서 25곳이 되는데 여기서 10곳이나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현역 교체율이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60%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심공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비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아무래도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공천 기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 심사 들어가가지고 채점표 이렇게 하면서 자, A, D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준다고 하면 뭐 다 이거 이재명 공천이다 그렇게 노골적인 친명 공천 그렇지. 이렇게 친한 공천이라니까요. 친명 공천 떠나서 이재명이 직접 나서 이런 민주주의 어딨어? 민주당 당명 바꿔야. 개딸 전체주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천이 뭐 늘 어느 당이나 시끄럽지만 국민의힘은 자격심사가 따로 없어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자격심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의원 자격심사에서 통과했다고 하는 거 그게 잡음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공간에서 자격심사를 겸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참 공관위원장 있죠? 공관위원장이 그렇죠. 있죠. 정영택 교수라고. 그럼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럼 옆에서 심사할 때 보조하나? 뭐 공천관리위원들하고 함께 공천을 하겠죠. 그분은 채점에 얼마나 가입 뭐 이렇게 관여해서 지금 기사를 보면 두 사람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당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당 기여도라는 항목에 대해서 당 기여도라는 항목은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채점을 했고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다는 거죠. 공천관리위가. 그러니까 그 항목에, 그 과목에 대해서만 대표랑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죠. 그 과목은 교수가 대표 원내대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평가를 한다는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공관위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오면 최고위나 지도부 차원에서 그걸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놓고. 그렇게 하는 절차나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들어가서 채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는 글 한 줄 안 집어넣고 이렇게 기사 쓰기도 참 어렵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예. 민주당 공천심사 기준에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이게 예. 논란인데 이게 이재명 때 문 하면서 조선일보가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자기심사할 때 음주운전 했어요. 예. 그때 민주당의 기준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준이 뭐냐면 음주운전 부적격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이 기준을 강화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민주당의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시. 그러니까 1회. 비슷하네, 둘이. 근데 예.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은 2004년이잖아요. 2004년. 예. 그때 벌금형 받았잖아요. 그랬죠. 여기에 예. 해당이 되나요? 국민의힘에도 해당이 돼요? 예. 국민의힘도 안 되지. 해당 안 되죠. 안 돼.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음주운전 기준 제외한 거는 이재명 때문이에요? 예.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놓은 거야. 아. 이쁘게.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사람들은 국민의힘 기준을 안 보여주면 예. 민주당은 아 그렇구나 이재명 때문이구나 이렇게 독자들은 생각하라고 하는데 기자로서 기자 정신이 걸리잖아. 저는 그러니까 물음표를 이렇게 딱 찍어놓은 거지. 팩트는 아니니까. 팩트는 아니니까 물음표 아. 이렇게 그래서 찍어놓은 저는 거지. 공천 기준에 대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더 최근까지 뭐 반영해라 라든지 그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평생. 그렇죠. 뭐 평생 안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만물 이재명 유발설 이렇게 만들어서 이재명 심판 이재명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심판선거, 운동권 심판선거, 거야 심판선거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우리 또 저널리즘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니까 저널리즘의 고유한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흉내는 내보고 싶으니까 또 물음표를 했다. 뭐 이런 저널리즘의 거잖아요. 고유한 역할에 충실하자 이런 좋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에요. 뭐 그렇게 인정해.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뭐 또 국민의힘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 언론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국민의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막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만 할게요.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하는 속내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안 돌아갑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스코옥스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